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05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2022년 12월 3일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거래 맞죠?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합니다. 거래 맞고. 성수기 재고 확보를 위해서 상품 3,000만 원을 추가 주문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서 창고에 있던 재고자산이 멸실됐습니다. 자산이 감소했네요. 상품을 주문하기로 한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없으니까. 2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합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네요. 즉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문 닫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이게 계속 기업의 가정이네요. 해설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수단인데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고 그 기본 가정으로는 계속 기업 실체의 가정, 방금 봤던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본 거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고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즉 회사의 관점에서 그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회계의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으로 분리되는 항목.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서 만들거나 사들여오는 것이 재고자산이겠죠. 회계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컴퓨터는 비품이니까 요형자산. 그 다음에 임대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 이것도 유형자산. 그 다음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판매용으로 제조 중인 선박은 제조 과정 중에 있는 이 제공품이겠죠. 이것이 재고자산이네요. 자,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갖고 있거나 또는 생산 과정에 만들고 있거나 그게 지금 제공품이고 그 다음에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유형자산이고 3번은 투자자산에 해당하네요. 문제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취득 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운송비, 설치비 등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합니다. 맞고요.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쓰고 있던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할 때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국공채 매입가액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현재 가치와의 차이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3번이 답이고요. 해설 좀 봅시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전 건물의 장부 금액은 제거하고 처분 손실에 반영하시고 철거 비용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해설.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하고
현물출자나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합니다. 맞네요. 일반적으로 상각기간은 최대 40년이 가능한 게 아니라 특별하지 않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 상각 맞고요. 재무상태표상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과 직접법과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이제 간접법이겠죠.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상에는 직접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겠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따라서 붙일 수 없으니까. 해설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3번의 해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하는데 이런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고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정액법을 쓰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문제 6번 다음 중 주요 장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주요 장부는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가장 중요한 장부입니다. 나머지는 보조 장부입니다. 자, 주요 장부는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분계해서 기록하는 분계장과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분류해서 기입하는 총계정 원장이 가장 중요한 장부다라는 얘기네요. 7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것.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보이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감자 차손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자본 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익 손실, 해외 사업 한산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요것만 잘 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나머지가 다 자본 조정인데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 거래이긴 한데 이것이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도 없고 즉 자본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래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매출액 찾을게요. 순매출액 있죠.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계산하시면 되겠죠. 기초상품 재고 플러스 총 매입액 알려줬어요. 이거 더 할 텐데 총 매입액 속에 매입 할인 들어있으니까 빼고 매입 환출 빼고 이게 이제 순매입액 그리고 나서 기말 상품 재고를 뺀 게 매출 원가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 되겠네요.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고 그래서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기초상품 재고에다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총 매입액을 제시했으니까 이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빼고 매입 환출 빼고 그게 이제 순매입액 더해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순 매출액인 47만 5천 원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게 매출 총 이익이 되겠네요. 9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가공원가를 계산하래요.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해서 기초원가,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비하고 이렇게 더하면 이걸 가공원가라고 하니까 여기 직접 재료원가 필요 없고 직접 노무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를 찾아내면 되는데 변동만 알려줬고 고정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우리는 총 제조 간접 원가를 알아내야 되니까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총 제조 간접 원가의 30%래. 이게 6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요걸 알고 싶으니까 요거를 요쪽으로 넘기면 60만 원 나누기 30%를 하면 총 제조 간접 원가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고 직접 노무비는 알려줬고 노무 원가 또는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전체 중에 30%니까 그걸 30% 나누면 이게 총 제조 간접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가공 원가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0번 다음 그래프의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 원가.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가 증가하면서 단위당 원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뭐겠어요? 이게 고정비 총액은 이렇게 일정한데 조업도가 증가하면서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지금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고정비를 찾아라 이런 얘기네. 재료비는 변동비. 사무실의 전화 요금은 고정비가 될 수 없겠죠.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가동의 연료비도 변동되고 공장의 임차료가 가장 적당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프는 단위당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니까 고정비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공장의 임차료가 고정비에 해당합니다.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평균법에 의한 평균법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십시오.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자, 기초제공품 수량, 단기 완성 수량, 착수량, 기말제공품 수량 알려줬네요. 일단 해설을 보면서 갈게요. 일단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되니까 일단 물량 흐름 파악해 볼게요. 자, 이게 여기 지금 요 상태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이고 요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쭉 이제 공정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서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완성도 20%쯤에 와 있어요. 여기가 0%고 여기가 100%인데 20%에 머물고 있다. 근데 얘가 평균법이니까 얘가 여기서 나가면 선입선출법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기초 제공품 1000개, 완성도 20%. 단기 완성품은 수량은 8000개 여기 알려줬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10,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 3000개. 자, 여기 안 알려줘도 1000개니까 1000개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10,000개를 투입했는데 3000개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7000개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거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료는 여기서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여기를 통과한 애는 다 100%야. 그러니까 재료비는 1000개, 7000개에서 8000개가 재료비 환산량이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치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얘도 100%, 얘도 100%. 그러니까 8000개. 그런데 제공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진행했죠. 저기 0%부터 60%까지니까 3000개 곱하기 60%만큼이 환산량이에요. 638. 그래서 1800개가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입니다. 합치면 9800개가 되겠네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종합 원가 계산은 동일 규격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각 작업별로 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죠. 각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게 됩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해 각 제품을 별도로 제작, 판매하는 제조기업에 사용합니다. 맞고.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집계해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맞네요. 자, 종합원가 계산이란 연속 생산 형태의 기업에서 채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으로 일정한 원가 계산 기간별로 발생한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구분해서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 납세 의무를 진다. 틀렸죠? 영리 목적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답이네요. 사업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겠죠.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인적 독립, 물적 독립성을 지닌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해야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일단 사업자. 이때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인적 독립, 물적 독립,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 용역을,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라는 것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과세입니다. 토지 임대. 토지의 공급이 면세고 약사가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은 과세입니다. 조제 용역이 면세고. 그래서 틀렸고,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완전 면세도 아니고 부분 면세고, 완전 면세제도는 영세율이고,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게 면세제도고, 그 다음에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맞네요. 자,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세사업자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번의 해설, 토지의 임대 과세, 약사가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은 과세, 그 다음에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고 부분 면세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5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다. 뭐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네요. 이는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장별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